어느 동유럽 여성이 쓴 글이 미친 듯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국행을 결정하며 비자 대기에만 1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라고 합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제 이름이 루마니아식이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순수 루마니아인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제 혈통은 절반이 한국인이에요. 제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나 루마니아로 입양된 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은 희미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친모를 알 수 없지만 기억나는 건 어린 시절 수녀원에서 자랐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땐 동생도 있었다고 했죠. 당시 어머니는 8살, 동생은 5살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어머니가 얘기하면서도 매번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으신데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어머니가 10살 때 루마니아로 입양되면서 동생과 헤어져야 했다는 거라고 하셨어요. 당시 루마니아의 입양 가정은 사정상 어머니만 받아들이기로 했고 동생은 수녀원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떠나는 날 동생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곧 데리러 올게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미안함은 어머니의 평생 한으로 남았죠. 입양 특성상 8살인 아이는 한국에 입양 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해외 입양도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나마 받아주는 가정이 있는 게 다행이었죠. 수녀원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결정했다고 했어요. 물론 당시 어렸던 어머니가 평생을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겠죠. 그렇게 입양되어 루마니아로 이동해왔고 루마니아에서의 삶은 수녀원과 달리 안락하고 평화로웠다고 했어요. 입양 가정은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한국과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특히 밤하늘의 별을 볼 때면 동생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생각하곤 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비록 어머니 자신도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조각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어 단어 몇 개, 수녀원에서 배운 전통 노래, 그리고 가끔 수녀님들이 만들어주던 한국 음식에 대한 기억들이요. 특히 설날이 되면 어머니는 꼭 떡국을 만드셨어요. 루마니아에서 떡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지만 어머니는 밀가루로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 가족에게 대접하곤 하셨죠. 그리고 그 떡국을 먹으며 항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는다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조용히 덧붙이셨죠. 내 동생도 지금 어딘가에서 떡국을 먹고 있겠지. 그 아이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입양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루마니아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해외여행 자체가 어려웠거든요.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롭게 외국을 방문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그리고 체제가 무너진 후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한국 방문이 계속 미뤄졌어요. 그럼에도 어머니는 한국 문화를 향한 애정을 잃지 않았어요. 가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루마니아에 소개될 때면 어머니는 그걸 보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죠. 특히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더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한국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영원히 가슴 한편에 남아있는 그리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평생 한으로 남긴 한국 방문을 꼭 이루어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드리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어머니가 늘 그리워하던 동생을 찾는 것, 그것이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모델 일이에요. 처음엔 그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 주요 수입원이 되었죠. 사실 저는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수입의 절반을 한국 여행 기금으로 따로 모았어요. 여러 브랜드의 화보 촬영, 패션쇼 런웨이, 심지어 지방 출장까지. 힘들 때도 많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2년 동안 꾸준히 모은 덕분에 마침내 저희 가족의 한국 여행 비용이 마련되었죠. 어머니의 환갑을 맞이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어머니께 봉투를 건네드렸는데 그 안에는 2장의 한국행 비행기 티켓이 들어있었죠. 어머니는 처음에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천천히 봉투를 열어 티켓을 보시더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티켓이 정말 한국행인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고 저는 드디어 함께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인해드렸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그저 울기만 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셨는지 그 눈물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티켓은 2달 후인 3월 초로 예약되어 있었어요. 봄이 시작될 무렵이면 한국의 날씨가 가장 좋다고 들었거든요. 여행사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수녀원이 있는 도시도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을 짜주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동생을 찾는 일이었지만 그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도 한국의 입양기관과 연락을 시도해볼 계획이었어요.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어머니는 마치 소녀처럼 들뜨셨어요. 매일 밤 한국어 기초 회화책을 읽으셨고 인터넷으로 한국의 최신 소식을 찾아보셨죠. 루마니아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한국 식재료로 김치와 불고기를 만드는 법도 배우셨어요. 심지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 사진을 보며 저걸 입고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여행 출발 하루 전날 어머니는 특별히 정성을 들여 한국식 저녁을 준비하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불고기, 김치, 잡채,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떡볶이까지 한 상 가득 차려졌죠.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의 요리 솜씨에 감탄하며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작은 은팔찌가 들어있었죠. 어머니는 이것이 동생을 위한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정말로 동생을 찾을 수 있다면 주고 싶다고 하셨죠. 그 팔찌에는 한글로 2자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희망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죠. 어머니는 마지막 짐 정리만 하면 된다며 냉장고에 남은 우유가 아까우니 아버지에게 내일 아침 시리얼에 쓸 우유와 빵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아버지는 금방 다녀오겠다고 하셨고 어머니도 오랜만에 산책도 할 겸 같이 가겠다고 하셨죠. 두 분은 함께 집을 나가셨어요. 그때가 저녁 8시쯤이었어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고 보통이라면 왕복 4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죠.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물건들도 더 사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결국 걱정이 되어 마트로 가는 길을 따라 찾아 나섰죠. 그리고 우리 동네와 마트를 연결하는 큰 교차로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깜빡이는 경찰차와 구급차 불빛 그리고 중앙에 뒤엎어진 차 한 대,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다가가자 경찰관 한 명이 저를 막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1시간 전에 마트에 가셨는데 아직 안 돌아오셔서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고 그는 저를 옆으로 데려간 후 사고 차량이 우리 부모님의 것인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최악의 소식을 전했죠. 과속 운전자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부모님이 건너던 횡단보도를 덮쳤다고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흐릿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이미 2분 모두 사망했다고 확인했어요. 순식간에 제 세계가 무너져 내렸죠. 특히 어머니, 평생 소원이던 한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 잔인하고 불공평했어요.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부모님의 지인들과 친척들이 모여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죠. 제 손에는 여전히 2장의 한국행 티켓이 남아있었어요. 3월 3일. 부쿠레슈티에서 서울까지.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린 종이 조각 같았죠. 장례식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깊은 우울 속에 빠져 지냈어요. 모델 일도 모두 취소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울며 보냈죠. 부모님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특히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의 짐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여행 전날 쓴 글이 있었죠. 어머니는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지만 마음속에 항상 있었던 곳이라고 썼어요. 동생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떠나온 곳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했죠. 또한 저 없이는 이런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며 여행이 끝나면 저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지 생각해보겠다고 적으셨어요. 일기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글에 담긴 기대와 설렘, 그리고 저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겨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는 것 같았죠. 지인들의 걱정 어린 전화와 메시지에도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죠. 그저 혼자 있고 싶었어요. 특히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했던 한국 여행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티켓은 이미 환불 처리됐지만 여행사에서 보내온 일정표와 한국 가이드북은 여전히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몇 번이고 그것들을 버리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설렌 표정이 떠올라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 창밖으로 내리치는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오래전에 만들었던 개인 블로그가 생각났어요. 원래는 모델 활동과 일상을 기록하던 공간이었는데 부모님 사고 이후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죠. 뭔가에 이끌리듯 오랜만에 블로그에 로그인했어요. 비어있는 흰 화면을 보며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을 때 갑자기 모든 감정이 솟구쳐 올랐어요.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분노, 그리움, 모든 것이 글자로 쏟아져 나왔죠.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루마니아로 입양된 이야기, 동생과 헤어져 평생 그리워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함께 가기로 했던 우리의 계획까지. 글을 쓰면서 눈물이 키보드 위로 떨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어머니와의 마지막 저녁 식사, 동생을 위해 준비했던 은팔찌, 그리고 어머니가 일기장에 남긴 마지막 글까지 모든 것을 적어내려갔죠. 그리고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이야기들을 썼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사진 몇 장과 함께 어머니가 입양되기 전 한국에서 동생과 찍은 유일한 흑백 사진을 올렸어요. 두 명의 작은 소녀가 수녀원 앞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사진 한 장이 어머니가 동생에 대해 가진 유일한 기억이었어요. 글을 다 쓰고 발행 버튼을 누를 때만 해도 그저 제 마음을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었어요. 사실 누가 이런 슬픈 이야기를 읽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제 블로그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알림이 울리며 새로운 댓글이 추가되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눈물이 멈추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이 떠오른다는 얘기를 달기도 했고 입양인으로 어머니의 마음이 그려진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혼자라도 한국에 꼭 한번 가보라고 했죠.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면서요. 그런데 특히 한 댓글은 제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그 댓글은 한국에 사는 입양인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이었는데 만약 한국에 오면 어머니의 동생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비록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라면 분명 제가 한국에 오기를 원하실 거라고요. 그 댓글을 읽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로 가봐야 하는 걸까?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서도. 다음 며칠 동안 블로그에는 더 많은 응원 메시지가 쌓였어요. 심지어 몇몇 한국인들은 서울에 오면 무료로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고 한 여행사는 숙박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연락해왔죠. 저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낯선 이들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가려 했던 그 날짜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인 4월 3일로 출발 날짜를 잡았고 블로그를 통해 연락이 온 한국의 입양인 지원단체와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정을 조율했죠. 드디어 출발 당일 저는 어머니가 동생을 위해 준비했던 은팔찌와 함께 부쿠레슈티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도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지, 얼마나 설레었을지 눈물을 겨우 삼켰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한국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수녀원에서의 생활, 동생과 함께 놀았던 기억, 그리고 입양되어 루마니아로 떠나던 날의 아픔까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머니의 기억이 제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았죠. 출구를 통해 입국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이곳이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평생 그리워했던 그곳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끝내 이 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한 채 떠나셨죠.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입양인 지원단체에서 일한다던 수진 씨였죠. 그녀는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겼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수진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동생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요.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어머니가 보고 싶어 했던 모든 곳을 함께 방문하자고 제안했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높은 빌딩들, 한글로 된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어머니와 함께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머니의 소원을 조금이나마 이루어 드리고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부터 시작될 여정을 생각하니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어요. 수진 씨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지냈던 수녀원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입양 기록을 통해 어머니의 동생에 대한 단서를 찾아볼 계획이었죠.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울의 아침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뜨니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과 차들이 벌써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오늘은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수녀원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곳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수진 씨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고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 몇 장을 보여주었어요. 어머니의 입양 관련 기록을 찾기 위해 밤새 조사한 자료였죠. 거기에는 성심수녀원이라는 이름과 오래된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수진 씨는 이곳이 어머니가 계셨던 수녀원인 것 같지만 이 주소는 60년대 것이라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수진 씨의 말대로 우리가 도착한 곳에는 수녀원 대신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어요. 실망스러웠지만 수진 씨는 이미 대안을 준비해 두었죠. 성심수녀원과 같은 계열의 수녀원이 70년대 말에 서울 외곽으로 이전했고 지금도 운영 중이라는 거였어요. 바로 그곳으로 향했죠.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도착한 새 수녀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하얀 벽과 십자가가 달린 높은 첨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한 수녀님은 우리의 방문 목적을 듣고 따뜻하게 응대해 주셨어요. 수녀님은 옛 기록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수녀원의 작은 서고로 안내받았어요. 오래된 책과 서류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죠. 수녀님은 1960년대 기록이 보관된 서랍을 찾아 한 권의 두꺼운 장부를 꺼내셨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이 조심스러웠고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수녀님은 곧 어머니의 이름을 찾았고 1964년 8월 입소, 1970년 5월 루마니아로 입양되었다는 기록을 알려주셨어요. 수녀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바로 어머니의 이름이었죠. 장부에는 어머니의 기본 정보와 함께 입양 당시의 상황이 간략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머니의 친가족에 대한 정보도 있었어요. 수녀님은 엄마의 동생이 이곳에 1972년까지 머물다가 친척에게 인계되었다는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친척에게 인계되었다는 말에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어머니의 동생, 제 이모가 아직 한국에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녀님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기며 추가 정보를 찾아주셨어요. 수녀님은 동생을 데려간 친척의 주소가 서울시 종로구에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주소를 받아 적은 우리는 곧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50년 전의 주소를 현재 지도에서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죠. 택시 기사님도 주소를 보고 머리를 극적였어요. 결국 우리는 종로구 일대에서 내려 직접 찾아보기로 했죠. 거리를 헤매다 길을 잃을 무렵 교복을 입은 학생들 무리를 만났어요. 수진 씨가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놀랍게도 그중 한 여학생이 그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할머니가
바로 그 근처에 산다고 했죠. 여학생은 우리를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그곳이 멀지 않다고 말해주었어요. 여학생의 친절한 도움으로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갔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과는 달리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죠. 낮은 담벼락과 기와 지붕이 있는 한옥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침내 도착한 집 앞에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이곳에 어머니의 동생이 살고 있을까?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그분이 이 주소에 그대로 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확인해야 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은 마치 제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으니까요. 같은 눈매, 같은 미소,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수진 씨가 한국어로 우리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설명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렸고 그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동생이라고 확인했고 언니가 루마니아로 간 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으며 50년 넘게 기다렸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와락 껴안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녀는 제 어머니의 동생, 제 이모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평생 그리워했던 언니의 딸이었고요. 이모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낮은 탁자와 방석, 벽에 걸린 한국화, 그리고 작은 제단에는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젊은 여성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모님은 차와 한국 전통 과자를 내오셨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수진 씨의 통역으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루마니아로 입양된 후에 결혼해서 저를 낳은 이야기, 그리고 불행히도 한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까지. 이모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님은 언니가 한국에 오려고 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만날 수 있었을 거라며 아쉬워했어요. 이모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는 수녀원에 2년 더 머물다가 작은 할머니에게 인계되었다고 해요. 당시 어머니는 수녀원에 둘을 맡기고 사고사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은 언니가 떠날 때 곧 데리러 올게라고 약속했고 자신은 정말로 믿었으며 매일매일 언니가 올 거라고 기다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모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 생각했어요. 어쩌면 저를 통해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저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이모님을 위해 준비했던 그 은팔찌였죠. 그리고 함께 넣어둔 편지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국 여행을 준비하며 미리 써둔 것이었는데 이모님을 만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머니가 이모님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라고 말하며 편지도 함께 전했어요. 이모님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팔찌를 꺼내셨어요. 두 자매의 이름이 한글로 새겨진 그 팔찌를 보며 이모님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죠. 수진 씨가 편지를 한국어로 번역해 읽어주었어요. 편지에는 어머니가 동생에게 보내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떠나보낸 것을 매일 후회했으며 곧 데리러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동생이 있었고 이 팔찌는 두 자매를 위한 것이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함께라는 내용이었죠. 편지를 들으며 이모님은 흐느꼈고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비록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의 마음은 이렇게 이모님에게 전해졌어요. 50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그리움과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순간이었죠. 이모님은 팔찌를 손목에 차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죠.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손길에서 따뜻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었고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서로를 찾았어요. 저녁이 되어 이모님은 저에게 한국 전통 음식을 대접하셨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 특히 떡국을 보자마자 저는 울컥했어요. 어머니가 매년 설날에 만들어주셨던 그 음식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이모님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와 이모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죠. 두 자매가 수녀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 학교에서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모두 흑백이었지만 그 안에는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이모님은 사진 뒤에 숨겨둔 작은 종이를 꺼내셨어요. 어머니가 루마니아로 떠나기 전에 이모님에게 준 메모였어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쓰여진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약속이 담겨 있었죠. 이 메모를 50년 넘게 간직해온 이모님의 모습에서 저는 두 자매 사이의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모님을 잊지 않았고 이모님 역시 어머니를 잊지 않았죠. 시간과 거리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마음만은 항상 함께였던 거예요. 밤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진 씨의 통역으로 이모님은 어머니와의 어린 시절 추억을 더 많이 들려주셨어요. 수녀원에서 몰래 과자를 나눠 먹었던 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았던 일,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항상 희생하고 보살폈던 일들. 이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루마니아에서의 어머니는 항상 조금은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오셨지만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은 동생과 함께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밤이 깊어져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이모님은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곳에서 지내라고 권하셨지만 갑작스러운 제안에 머뭇거렸어요. 대신 내일 다시 찾아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 하루의 놀라운 경험을 곱씹어봤어요. 아침에는 단지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보겠다는 희미한 희망으로 시작했는데 저녁이 되자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이모님을 통해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평생 품어온 그리움과 미안함의 실체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어요.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셨으며 좋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며칠간 저는 이모님과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며 어머니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장소들을 방문했어요. 하루는 이모님이 제게 한복을 선물해 주셨어요. 천천히 한복을 입혀주시는 이모님의 손길은 어머니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거울 앞에 섰을 때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한복을 입고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소원을 대신 이루어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매일 밤 호텔방에 돌아와서는 그날의 경험과 감정들을 블로그에 기록했어요.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 이모님과의 만남, 한국의 풍경과 음식, 그리고 제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는 새로운 감정들까지. 처음에는 그저 저만의 기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따라오고 있었죠. 당신의 여정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매일 밤 당신의 블로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껴집니다. 전 세계에서 댓글이 쏟아졌고 특히 한국 독자들은 제 이야기에 더 큰 공감을 표현했어요. 루마니아의 뉴스 채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정말 놀랐죠. 그들은 제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어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저는 더 큰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루마니아의 주요 출판사 3곳에서 연락이 왔고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한국 입양 이야기부터 제가 어머니의 소원을 이어받아 한국을 방문한 여정까지 모든 것을 담은 책을 내자는 거였죠. 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혼란스러웠어요. 원래 계획은 2주간 한국에 머물다가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더 길게 머물러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였죠. 무엇보다 이모님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겨우 찾은 가족인데 다시 대륙을 건너 떨어져 살아야 한다니. 고민 끝에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루마니아에 있는 모델 에이전시에 연락해 당분간 한국에 머물며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전했죠. 다행히도 에이전시는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한국의 패션계와 연결시켜주겠다는 제안까지 해주었어요. 운이 좋게도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몇몇 한국 브랜드에서도 관심을 보여왔거든요.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한 날 밤 이모님의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이모님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고 저는 갑자기 커진 한국 가족에 둘러싸여 있었죠.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환대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이모님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어머니가 어릴 적 가지고 놀았던 작은 한국 전통 인형이 들어있었죠. 이모님은 수십 년 동안 언니의 물건을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해 오셨던 거예요. 그 인형을 손에 쥐고 있으니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참, 그리고 제가 계약을 맺은 책의 수익 일부는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을 돕는 데 쓰려고 해요. 알아보니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들은 어머니를 비롯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한국에서는 해외 입양이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겠지만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부하기로 결정했어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